팽텐 전투 직전까지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로 루선등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개전 초의 의구심이 점차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어가던 그 시점에도 일본은 패전을 걱정해야 했죠. 모든 걸 쥐어짜내 겨우 우위를 유지하는 아슬아슬한 상황. 이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진다면 일본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전투에서의 승리 한 방. 겨울 휴전기 동안 일본은 본토에서 신기로 3개 사전을 창설해 겨우겨우 병력을 확보하였고, 극심한 물자 부족으로 인해 냄비나 솥등 공출해 새로운 야파 포탄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조선에 주둔시켰던 조선 주창까지 차출해 소위 압록강군이라며 새로 편성해 병력을 충원하기도 했었죠. 이렇듯 일본으로서는 최대한 전력을 끌어모아 단 한 번의 전투로 전쟁을 끝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극동 총독이자 육해군 총사령관 알렉세이 쿠로파키 대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일본군의 대규모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비한다. 공격보다 수비를 우선시했던 것이죠. 이제까지 수세적인 군 운영으로 패배를 자초한 러시아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단 하나. 개전 이전에 육군 대신이었던 쿠로파키의 다소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럴 전쟁 내내 보였던 소극적인 지위로 훗날 많은 비판을 받게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작전 운영으로 일본군을 이길 기회를 몇 번이나 놓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쿠로파킷은 일본군을 공격하기보다는 전쟁을 소모전 양상으로 끌고 가야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세보다는 일본군에게 소모전을 강요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그렇게 병력을 운영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일관되게 퇴각하는 전술을 펼쳤는데, 이는 일본군의 병사와 물자 보급 병참선 거리를 길게 늘어뜨려 그 병참선의 최지점에서 물자와 고갈된 일본군을 한꺼번에 포위해 전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전투 종료 후 전투를 분석해보면 일본이 계속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러시아군이 안쪽으로 계속 퇴각을 한 것이었죠. 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사상자 수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전략은 최종적으로는 퇴각하는 것이어서 일본군은 팽텐을 점령했다지만 결국 러시아군의 포위선멸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전투 후에도 지상전의 최종적 승패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가 되죠. 이로써 팽텐 전투 직후 일본 육군참모총장 야마타 아리토모는 조기정전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의 선양시 인근에서 일어난 팽텐 전투, 워낙 규모가 큰 군대 간에 벌어진 전투라 이 전투를 곧 팽텐 회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결과를 떠나 이 전투는 규모 면에서는 럴 전쟁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었습니다. 1813년에 일어난 나폴레옹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라이프치히 전투 이후 최대 규모의 전투였던 것이죠. 1905년 2월 100km에 이르는 광대한 전선을 사이에 두고 35만의 러시아군과 25만의 일본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전투가 벌어졌던 랴오양 지역은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의 도시로 당시 인구 6만의 하얼빈에 이어 남만주의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평야지대로 리슨에서 하얼빈에 이르는 동청철도가 달리는 교통의 요충지기도 했죠. 이에 일본군 참모본부의 가카미 소로쿠와 고마다 겐토로는 이것을 이미 만주 지역 러시아군 공략에 대한 전략거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러시아군이 시베리아 철도 등을 이용해 대규모 병력을 수송하기 전 랴오양을 먼저 확보한다는 작전을 입안했었죠. 이에 류승왕을 포위함과 동시에 1904년 8월 24일에서 9월 4일 사이 먼저 러시아군을 공격해 팽텐으로 물러나게 만들었고, 이어 류승왕 구원을 위해 공세에 나선 러시아군을 사호강에서 막아냈으며 어마어마한 출혈이 강요됐지만 결국 류승왕을 함락시킨 상태였습니다. 한편 러시아 측에서도 개전 이전부터 기본 전략이 존재했는데, 본국에서 일단의 병력을 수송하여 하얼빈을 배후로 한 랴오양 부근의 제1선에 먼저 배치시키고 본국에서 대규모 증원 병력이 도착하면 일본군을 공격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러나 러시아군의 보급로는 테링, 팽텐을 묶는 남만주 철도 단 하나뿐이었고, 이미 류승왕은 일본군에 의해 함락된 이유여서 바닷길은 막힌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에게는 만약 팽텐마저 잃는다면 만주 전역에서 더 이상의 보급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패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마저도 언제나 이런 가느다란 보급선 유지에 노력해만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겨울 휴전 기간 중 병력 8만여 명을 증원받았으나 거의 2만에 가까운 병력을 따로 빼내 보급로 수비에 투입되어야만 했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일반적인 우리들의 인식과는 달리 복수의 보급선 확보에 매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동바드 서안의 인커우에서 시작해 하이청, 라오양을 거쳐 팽텐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유동바드 끝에 다렌에서 리슨 랴오량으로 이어지는 남반추철도였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한반도의 의주에서 시작해 압록강변의 단동, 팽항을 거쳐 랴오양, 팽텐으로 이어지는 루트였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루트를 완비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조직화된 조선 유병이 게릴라 전술로 이들 보급선의 원천지인 조선 내 보급기지의 파괴를 시도했더라면 러시아군의 경우처럼 아마도 일본군 역시 대규모 병력을 따로 떼어내 보급 원천 수비를 위해 묶어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당시 러시아도 일본도 쫓기고 있는 건 매한가지였기에 병력 건물자가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곧 움직일 것은 분명했었죠. 팽텐 전투가 벌어지기 전 이런 전략적 상황을 봤을 때 양국은 이미 이곳에서 사흘을 건 장대한 기동전을 예상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와 일본, 이들은 모두 최종적인 결전을 벌일 시기로 2월 말에서 3월 사이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시기 이전에는 영하 30도의 강추위가 몰아치기 때문에 장거리 행군은 막대한 비전투 손실을 초래할 것이고,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4월이 넘어가면 준비기간까지 합쳐 너무 장기전이 될 뿐만 아니라 얼어붙었던 땅이 진창이 되어서 제대로 된 작전 전개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병은 물론이고 야포까지도 어느 정도 조지만 한다면 얼어붙은 6월을 건너 이동할 수 있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작전 수행이 가능하리라 양측 모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러시아군 우익을 상대하기 위해 자익의 제3군을 우회 기동시켜 러시아군을 먼저 포위 공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이런 공격을 러시아군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기에 일본군이 공격하기 전 선공을의 주도권을 뺏으려 했었지만 쿠로파키시 우물쭈물 하는 사이 간발의 차로 일본군이 먼저 공격을 개시해버립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점이 바로 러시아군의 대응이었습니다. 사실 러시아군 총사령관 크로파킷은 일본군의 집결과 증강, 특히 러시아군 우위가 대치하고 있는 제3군의 움직임과 병력 증강을 확인한 후 일본군이 멀리 우회해 자신들의 측면을 공격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대 이동과 전투 준비에 대해 소수의 부대라면 모를까 수십만의 단위의 병력이 공세를 준비할 때에는 그 움직임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포탄이나 보급품의 움직임, 병력 이동과 주둔지의 변동 등등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더구나 그 움직임이 전투 직전의 상태라면 더 확연한 징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크로파킷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선의 길이가 100km나 됐고 병력 규모도 비슷비슷하기에 그 어느 쪽이든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올 리는 없었습니다. 또한 양군 모두 기관총과 중포라는 현대화된 장비 앞에서 돌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 일본군이 중앙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면 러시아군으로서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러나 일본군도 더 이상은 바보가 아니었고, 따라서 러시아군도 일본군이 자신들의 방어선을 길게 우회해 측면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올 것인가? 이 역시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바로 팽텐역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이었죠. 그것은 지형적으로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 팽텐역 서쪽이 보병의 이동이나 병력 전개에 적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산악지역이라 병력 전개나 이동이 어려웠던 것이죠. 이에 러시아군은 자신들을 포위하기 위해 기동하는 병력을 대충 막아내며 그에 맞춰 전선을 체계적으로 후퇴시켜 포위를 피하고 조금 더 우수한 병력으로 역포위를 시도한다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어만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일본군의 자익이었던 제3군이 자신들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감행해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작전은 적중하여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일본군을 전선에서 밀어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이 결정적인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맙니다. 만약 이때 일선 지휘관들의 요청에 따라 일본군을 더욱 압박하여 대대적인 공세로 이어 나갔더라면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마 일본군을 패퇴시켜 버렸을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전투의 양상은, 아니 전쟁의 양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로파킷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지식한 작전 운영 방식, 즉 한 번 내린 작전 명령은 결코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결국 공격이 시행되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때도 또 지금도
전투는 아니 전쟁의 승패는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상황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쿠로파킷은 이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전체 러시아군 역시 전쟁 기간 내내 전효율을 구현하지 못했었죠. 이렇게 러시아군의 결정적인 승전의 기회는 그만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일본군의 전술은 간단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작전은 필승의 계획을 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했었죠. 당시 육군대 출신의 엘리트라고 자부하며 으세고 다녔던 만주군 작전참모 마츠카와 토치단의 소장. 그러나 그는 사실 작전 수립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의 머리에서 나온 작전이라는 것이 우익을 담당하고 있는 가하무라 카키아키 중장의 압록 강군이 러시아군의 좌익을 위협해 병력을 묶어놓은 동안 쿠로키 다메모토 대장의 제1군은 러시아군 좌익을 공격한다. 이때 중앙의 노주 미치스라 대장의 제4군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수비에 전념하고 좌익의 노기 마르스케 대장의 제3군과 오쿠 야스카다 대장의 제2군은 러시아군 우익을 우회해 공격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25만 병력을 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을 하는데 육군대학 출신 수재의 머릿속에서 나온 작전이라는 것이 고작 동네 어린아이를 도찰 수 있는 작전이었던 것이었죠. 여기에 더해 세세한 전술적 지지 같은 것은 아예 입안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작전의 핵심이라는 것이 대충 오른쪽에서 시선을 끄는 동안 왼쪽에서 치고 들어가 포위 공격하라. 바로 성동격서, 아니 성우격자였던 것이었죠. 작전 자체도 지극히 단순하고 상식적인 것이었지만 그 상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더 이해하지 못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왼쪽에 주공을 맡았던 부대, 그것은 바로 얼마 전 병력의 태반을 리순에서 죽게 만든 노게마르스케의 제3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 저질렀던 노기의 또라이식 삽질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다름 아닌 혹여 병력과 장비를 보충했다 하더라도 병사들의 피로도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였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군 특유의 인명을 무시한 막가파식 용병 사상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후에 말할 주주원들의 이기심과 리순에서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노기마르스케의 노욕을 먼저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3군 소속의 병사들은 전생에 무슨 죄라도 지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일본군의 우익에 있는 압록강군에 있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전투였기에 당시 일본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다 끌고 와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압록강군 편성을 위해 조선에 주둔 중이던 조선 주차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만약 브레이크앤스팟 제6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의 의병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활성화되어 있었다면 아마 이 조치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이들의 지휘권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여기서도 상식과 동떨어진, 아니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뻘짓을 저지릅니다. 일본군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진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잘 알다시피 파벌 투쟁이었습니다. 압록강군의 경우 조선에서 뽑아낸 병력이고 주주본이 장악한 조직이었다지만 만주군 총사령부에 보냈으니 지휘권도 만주군 총사령부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조주본은 이들 압록강군을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던 조선 주차군 사령부에 지휘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부대를 배속시켰으면 그 소릴 것이지 몸통은 만주군에 머리는 조선 주차군에 라는 상황이 된 것이죠. 서로 합심해 러시아군과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판에 또다시 지휘권을 가지고 서로 꼬리잡기 놀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문제는 한 사람의 치졸한 뒤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아버지이자 일본 육군 창설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조선 탄압 정책의 원흉 중의 원흉, 바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만주군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조슈본의 적장자라 할 수 있는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당시 일본 육군의 모든 것이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했던 만주군 총사령관 자리에 자신이 아닌 사스마본 출신의 오야마 이에오가 앉게 되면서 이에 앙심을 품게 된 것이죠. 당시의 상식으로는 육군은 조슈본, 해군은 사스마본이었는데 조슈본의 적장자라 할 수 있는 자신을 제치고 사스마본의 오야마가 총사령관 자리에 앉게 되다니, 이것을 본인 스스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방에 일본의 영원한 전설이 될 이 기회를 오야마 이에오에게, 아니 사스마본에게 넘겨줬다는 것이 이 쫌팽이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됐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일본의 운명을 건 전투를 수행하는 그 자리를 뺏겼으니 야마가타로서는 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담으로 럴전쟁 승리 후 마치 표와도 같이 나돌던 육지의 오야마, 바다의 도고라는 말은 당시 일본 국민 사이에 럴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던 말이었습니다. 스시마 해전에서 러시아발 탐대를 경멸해 럴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 그리고 만주군 총사령관으로서 만주에서 일본 육군을 승리로 이끈 오야마 이에오 원수, 이들은 모두 사스마본 출신이었습니다. 특히 오야마 이에오는 도고 헤이아치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도 추앙한 인물이었죠. 여기서 일화 한 가지. 원폭투하 후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설치해 일본을 통치했습니다. 이때 미군은 과거 일본 군인의 동상이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며 모두 철거했었는데, 이때 오야마의 동상만은 맥어더 덕분에 살아남았죠. 맥어더는 럴전쟁의 영웅 오야마를 흠모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때부터 오야마의 초상화를 자택거실에 걸어놓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개인의 감정과 파벌의 이기심에 결부시키는 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파벌 문제, 이 문제는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결코 해소되지 않았죠. 그리고 1945년 일본 패망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때마다 당시 압록강군은 갖은 핑계를 대며 지휘권을 만주군에 넘기지 않으려 했고, 심지어 공교의 좌측 선봉에 있는 제3군의 사령관도 삽질의 와신 조슈본의 노기마르스케로 계속 유지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만주군 총사령부는 이런 야마가토 아리토모를 보며 똥 씹은 얼굴을 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만주군 총사령부는 통제가 안 되는 이들을 주 전선에서 멀리 떨어뜨려 애쓸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전선에 나서 공을 세울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자 야마가타도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작전에 직접 개입하며 작전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일본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전 앞에서 벌어진 비생산적이며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파벌 싸움. 이로써 또다시 애꿎은 병사들만 죽어나가게 됐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기껏 병력을 보냈지만 그 병력의 반은 반만 축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뻘짓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뻘짓 정도가 아니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매국형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팽텐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1905년 2월 21일 러시아군의 시선을 끌고 다닌 일본군 우익, 즉 3개 정규사단과 2개 우비 보병사단으로 구성된 구로키 다메모토 대장이 지휘하는 제1군, 그리고 제3군에서 배속받은 11사단과 1개 후비 보병사단, 1개 후비 보병여단으로 이루어진 가무라 가케야키 중장이 지휘하는 압록강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주목적은 양동작전, 러시아군의 예비부대를 끌어내는 것이었죠. 이는 러시아군의 예비병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유격부대 임무를 띈 노기 마르스케 대장이 지휘하는 3개 정규사단, 1개 기병여단, 1개 포병여단 및 1개 후비 보병여단으로 꾸려진 제3군이 러시아군 우익을 우회 공격할 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전력의 우위에 있는 러시아군을 루슨 때처럼 정면으로 돌파하는 바보 같은 짓은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들이 독일에서 배운 것처럼 기동을 통한 포위를 통해 러시아군을 섬멸할 생각이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일본의 운명을 건 팽텐회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일본군이 계획했던 대로 작전이 진행된 듯 했었으나 러시아군의 완강한 방어로 전투는 일본군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크로파킷은 일본군 제3군에서 차출돼 자신들의 저역에서 기동하는 일본군 11사단을 보고 일본군 양동작전의 선봉이 노기 마르스케 제3군이라고 판단, 전격적으로 병력을 철수시켜 제2선에서 방어전을 펼치려는 의도로 예비병력을 다시 회군시켜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미 리순 전투에서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든 일본군 제3군이 절대 주력 공격부대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일본군의 주공은 반드시 자신의 우익을 노릴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죠. 이로써 일본군의 작전 의도였던 오른쪽으로 러시아 예비대를 유인시켜 좌익에서 제3군의 공격을 용이하게 한다는 작전은 일단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거기에다 우익의 일본군 제1군 또한 지형적으로 기동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 효과적인 공세를 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3월 1일 일본군의 좌익에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리순 공략 때 활약했던 280mm 포까지 동원해 일본군이 보유한 모든 포가 선제적으로 불을 뿜기 시작하죠. 이것 역시 제3군의 우회 기동을 감추기 위한 작전 중 일부였습니다. 이때 일본군 좌익을 담당한 공세의 주력이었던 오쿠 야스카다 대장이 지휘하는 4개 정규사단과 1개 기병여단, 1개 후비 보병여단으로 짜여진 제2군은 러시아군을 향해 사호강을 넘어 야습을 시도했지만 러시아군 또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다시 근대화의 힘, 지난 5개월 가까이 서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이미 러시아군 지지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선을 연상시킬 정도로 촘촘하고 튼튼하게 구축돼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기에는 기관총과 절조망, 지뢰지대, 충포로 무장한 병력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군 제2, 제3군에 의한 편익 포위기동 시 제2군이 이 모든 공세에 선회축이 된다는 과도한 작전 부하 때문에 이들의 공세는 곧 둔화되고 맙니다. 결국 3월 1일 단 하루 만에 4,679명의 사상자를 내고 일본군 제2군은 패퇴하고 말죠. 그러나 일본군은 여기서 전투를 체념할 이유도 여지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군의 선봉부대는 좌익을 맡은 노계 제3군이었습니다. 피 터졌던 제2군의 공격도 사실 우익의 제1군과 압록강군에 이은 러시아군의 시선을 뺏으려는 양동작전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제3군을 제외한 모든 일본군이 최대한 러시아군의 시선을 끄는 사이 제3군이 유격부대로 러시아군 보급선의 거점이었던 테링 방면까지 진군해 러시아군의 보급선을 끊고 우익을 분쇄시켜 러시아군 전체를 포위 섬멸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선 17부에서 언급했듯이 리순에서 졸전을 거듭했던 노기 마르스케에게 다시 제3군의 지휘권을 줘준 것은 일본군 특유의 파벌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제3군은 이미 리순 공략전에서 병력의 40%를 잃은 상태였죠. 더구나 11사단까지 빠져나가 압록강군에 편입됐으니 실제 전력은 처음 럴 전쟁에 투입되던 때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주몬의 적장자 일본 육군 참모총장 야마가타 아리토모에 의해 이 인선이 강행됐던 것이었죠. 그러나 노기마르스케 이하 제3군은 리순 전투 절전에 우려를 뛰어넘는 맹활약을 보입니다.
노기는 리순 공략전에서의 실패를 씻기 위함이었는지 선두에 서서 용맹하고 과감하게 작전에 뛰어들었던 것이죠. 그의 입장에선 아마도 리순에서 수많은 병사들과 두 아들까지 이런 입장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물러설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맹함은 후일 병사들을 먼저 배려한 결단으로 빛을 발합니다. 1905년 2월 27일 노기의 제3군은 우회기동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군의 수를 내다본 러시아군은 제3군의 이동에 맞춰 예비대를 투입해 제3군의 우회기동을 막아섭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노기의 제3군은 단독으로 140km를 우회해 팽텐 후방 70km 지점에 대령을 점령한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죠. 러시아군보다 열세인 병력을 가지고 단독으로 140km를 우회해 러시아군의 뒤를 노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리순 전투와 마찬가지로 지휘부의 혼선과 국내 소요 사태 등으로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처음으로 앞서 말한 제3군 사령관 노기마레스케의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이 치명타로 작용합니다. 당시 예상대로 전투가 벌어지자 러시아군은 예비대를 동원해 노기의 제3군을 막아서기 시작했고 제3군의 더 이상 북진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나마 일본군 제2군의 연계 공격이 있었기에 제3군의 우회 기동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테린까지 기동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었죠. 이때 노기마르스케가 사령부의 통신선까지 끊어버리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테린까지의 진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2군과 연결을 유지한 채 차라리 동쪽으로 돌아 팽텐으로 나가겠다. 이 결단이 결국 일본군을 살리게 됩니다. 이는 아군과 떨어져 홀로 테린까지 진군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고 설사 진군한다 하더라도 아군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오히려 고립되어 역포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옆에 있는 제2군과 연계하면서 계속 포위망을 유지하겠다라고 작전을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포위망은 작아지겠지만 어차피 실현 불가능한 작전을 수행하기보다는 차라리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차선책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이는 정확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당시 러시아군 역시 포위에 대한 부담으로 병력을 뒤로 물려 전선을 축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때 초기에 작전을 수립했던 또 하나의 또라이, 일본 만주군 총사령부 작전주임 마츠카와 토시타냐 소장은 어처구니없는 의견을 냅니다. 제3군은 사령부가 만든 작전을 무시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총사령부의 체면이 뭐가 되는가? 체면, 파벌, 위신, 지금 그런 것을 따질 때인가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지스러웠지만 총사령부는 곧 뜻을 굽힙니다. 그 이유는 우습게도 노기 마레스케요 같은 파벌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었죠. 그의 만주군 총사령부에 대한 시기심에서 연유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일본군을 살려낸 것입니다. 마치 소가 뒷걸음질치다 쥐잡은 꼴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일본군이 포위망 축소해 러시아군을 압박해오자 러시아군은 이에 대응한답시고 자신들을 압박해오는 일본군 제3군을 역포위해서 섬멸하라는 작전을 짭니다. 바로 우익의 예비대와 전략 예비대까지 합친 무려 61개 대대 병력을 러시아 제2군 사령관인 카올 바로스 대장에게 배속시켜 실행하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때 러시아군은 일본군 제3군이 대속격까지 접근해오자 그만 결정적인 판단 미스를 해버립니다. 바로 일본군보다 최소 2배 이상의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이유로 근대화의 힘을 망각해버리고 포위작전 대신 급한 마음에 유가와봉 지역에서 밀집 대응으로 돌격하다가 일본군의 집중 사격을 받고 엄청난 피해를 입으며 모두 격퇴당하고 만 것이죠. 만세돌격, 즉 닥치고 돌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들 또한 리순의 교훈을 잊었던 것일까요? 결국 이번엔 반대로 일본군이 손쉽게 러시아군을 학살해버렸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군은 전투 초반 준비가 안 된 일본군에 대한 선제 공격의 호기도 놓쳐버렸고 일본군 제3군을 역포위하여 일본군의 작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철호의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팽텐 전투 당시 러시아군은 실수를 남발했습니다.
반면 당시 일본군 제3군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이때부터 가뜩이나 쫄보였던 쿠로파켓은 이 전투로 준우까지 들어버려 적극적인 예비부대의 투입마저 주저하게 됩니다. 만약 이대로 예비대까지 투입했다가 일본군에게 밀린다면 그 뒤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애초에 그 입장에선 팽텐 전투는 일본군을 압도적으로 격파해 버리는 것이 아닌 더 이상의 공세를 취하기 힘들 정도로 치료를 강요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팽텐 회전에 대한 일본군과 러시아군의 인식 차이를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본군은 팽텐 회전을 일본의 운멸건 제2의 세키가하라 전투라며 모든 것을 건 한판의 전쟁이라 생각했지만 러시아군, 아니 쿠로파켓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본국에 적극적으로 공격하라는 주문과는 달리 그는 시간을 끌어 일본군을 묶어두고 소모전을 강요하면 된다. 국력면에서 우리가 앞서 있고 본국에서 제대로 된 징원만 온다면 일본 정도는 언제든 무찌를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본국의 내부 사정을 그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카시 모토지로가 공들여 만든 파국의 덫을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쿠로파켓은 만약 이곳에서 무리한 작전을 펼치다 자신의 병력과 만주에서의 교두보까지 모두 날려버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미련 없이 팽텐 방면에서 병력을 철수시켜버리죠. 이렇듯 양측은 싸움에 임하는 각오와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쨌든 러시아군이 후퇴하려는 기색을 보자 일본군은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양기동을 통한 포위작전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러시아군 주력은 나름 체계적으로 전선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한 지칠 대로 지치고 보급 물자도 궁핍했던 일본군도 이 당시 사실상 전력을 대부분 소진 공세 종말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군은 철도가 뻔히 내려다보는 지점에서 러시아군이 열차를 통해 대링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군 포위기동에 일본군은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이죠. 결국 그렇게도 원했던 러시아군 주력의 격파는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의 국력으로는 이런 대규모 전투를 벌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었죠. 근대전의 핵심을 알 수 있는 총력전에서 밀린다는 사실, 이미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기 37년 전에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한계, 그것은 일본군 지휘관의 부족한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러시아군이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일본군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하나 더, 일본군의 파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본군 지도부의 이런 파벌 싸움은 과연 일본군이 근대전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이렇듯 일본이 불완전하게나마 승리를 거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병력은 많았지만 러시아군은 병사 개개인의 자질로 보자면 일본군을 전혀 압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사들에게 전쟁에 임하는 목적의식을 얼만큼 또렷이 주입하냐의 문제인데 사회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짜르의 가벼운 판단으로 수동적으로 전쟁에 임했던 러시아군. 반면 아시아에서 벗어나 1등국이 되고자 하는 선명한 목표가 있었던 일본군. 물론 병사 개개인들은 이 전쟁의 이유를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일요일 사건들을 통해 짜르 정권의 의구심을 품었던 러시아군에 비해 천황이라는 존재를 절대적으로 숭배케 하도록 병사들에게 교묘히 교육시키고 삼국 간섭 이후 러시아를 적으로 인식하게끔 명확히 세뇌시켰던 일본군이 정신무장면에서 훨씬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투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일본은 최상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전쟁의 성격,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는 판단력, 전략적 시선으로 전쟁을 관리하는 첩보전, 그리고 외교력 등에서 일본은 러시아를 압도했었죠. 이런 점들이 그 당시 허접하기 이를 데 없었던 일본군의 그 많은 단점들을 충분히 상쇄시켜줬던 것입니다. 일본군 25만, 러시아군 35만이 격돌한 팽텐 전투.
일단 병력수가 적은 일본군이 거꾸로 러시아군을 포위하려고 시도했던 점부터 특기할 만한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지휘부가 러시아군 지휘부보다 실수를 덜해서 이긴 전투였죠. 일본군도 실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 러시아군의 실수가 더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일본군으로선 자기도 모르게 이긴 전투라고 할 수 있었죠. 반면 러시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전투를 아니하기 짝이 없는 수세적인 전략으로 그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만약 전투 초반 일본군을 선제적으로 또 적극적인 공세로 밀어붙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던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 중반 러시아군은 일본군 제3군을 역포위하여 전멸시킬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마저 만세돌격으로 날려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일본군에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제2, 제3군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초반에 양동 공격을 뺀다면 별다른 활동이 없었습니다. 제4군 그리고 압록강군은 전투가 막바지에 달하던 3월 7일까지 사실상 노는 병력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일본 파멸의 원인 일본군의 파벌 싸움에서 비롯된 지휘부의 난맥 때문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가던 3월 7일 퇴각하는 러시아군을 최종적으로 보유해 섬멸하라는 총사령부의 명령에 조주번에 경도된 일본군 제1군 및 압록강군은 50km를 넘게 돌파하라는 임무는 버겁다라며 사실상 거부해 버리기도 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군대가 맞는 걸까요? 일본군이 승리한 것이 그저 이상할 따름이었습니다. 결국 이는 전투막까지 러시아군이 퇴각하는 시점에서 일본군이 뒤늦게 포위 기동을 시도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포위망을 완성하기도 전에 전투가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일본군은 러시아군을 팽태에서 몰아냈고 중국 동북지역 최고의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팽탱 전투는 일본군이 승리한 전투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일본은 전쟁의 고비를 또다시 넘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점점 다가오는 러시아 발트함대, 이른바 러시아 제2 태평양 함대를 맞아 러일 전쟁의 최종적 승리를 위한 마지막 전투를 바다에서 준비하게 됩니다.